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복합 대전환기에 한일 관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현상 분석과 함께 앞으로 과연 회복될 것인가 전망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아카데미 일기에서 강의도 하고 제가 또 일기를 쭉 듣는 수강생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있고 이런 좋은 자리에 제가 다시 또 이기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시간을 갖는 데 대해서도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 타이틀로 잡은 복합 대전환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러한 배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했습니다. 한일 관계. 2012년 중반기서부터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서 지금 우리가 2022년인데 이제 다 끝나갑니다만은 거의 10년간 한일 관계가 처음에는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고 계속 깊이를 모를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한일 양국 국민 모두가 상대방의 존재를 무시하고 상대방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한일 협력이 필요한가라는 걸 좀 짚어보고, 그럼 건전한 한일 관계를 위해서는 어떠한 목표, 원칙을 가지고 나가야지 되고, 그러한 데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복합 대전환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크게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가 경제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환이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그것이 상당히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 그리고 사회의 존재 양식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그것이 국가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군사경제적인 함의가 큽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패권을 거머쥔 뒤에는 늘 자기 미국에 도전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우위에 서려는 이 상쇄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1차 상쇄 전략이 원자탄입니다. 핵무기죠. 이 2차 상쇄 전략이 정밀무기입니다. 그거는 1990년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략했을 때 미국이 주도하는 다구초군이 완전하게 후세인군을 경멸했죠. 정밀무기로.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이 시도하고 있는 것이 결국 상대는 중국입니다. 그게 뭐냐면 3차 상쇄 전략이고 그 핵심 내용은 바로 4차 산업혁명에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AI라든지 IoT라든지 또는 6G, 5G, 6G의 통신 수단이라든지 로봇, 드론, 이번 드론이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드론이 나는 물체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박도 드론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술 면에서의 진보가 군사력을 좌우하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소위 중국 그 4차 혁명의 쌀이라고 하는 반도체를 지켜주려는 목표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인구 절벽 문제입니다. 지금 이미 한중일 3개국은 일본을 선두로 해서 한국, 다음 중국, 인구가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선진국은 뭐 이미 접어든 지 오래됐고요. 이 인구 문제가 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후위기입니다. 즉 지구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지금 파리 협정에 의해서는 2100년까지 1.5도만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파리 협정이 처음으로 전 세계, 그 전에 교토 의정서라는 거는 선진국만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감축 의무가 선진국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파리 협정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 다 포함해서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선언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행을 하는데 5년마다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약속한 거를 다 합하면은 1.5도는 2030년 전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속하기 위해서 뭐 2050 탄소 중립이라든지 뭐 중국은 2060년, 인도는 아직 커미트도 안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만은 이것이 굉장히 변화를 주는 게 뭐냐면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를 줍니다. 즉 탄소 중립을 하려면 석유나 가스나 석탄 다 떠나야지 됩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내지는 원자력 그리고 뭐 수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메워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폴리틱스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지금 현재 아직도 진행 중인 팬데믹 문제입니다. 이 팬데믹과 기후변화 환경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바이러스라는 것이 원래는 인간과 자연이 분리돼서 많이 이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만 개발이 진행되면서 소위 바이러스가 살던 자연에서 그 자연의 영역이 축소되면서 그 바이러스들이 인간 세계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코로나19까지 팬데믹이나 유사 팬데믹에 해당되는 것이 거의 한 3, 4년 주기로 그 빈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해서 팬데믹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팬데믹이라는 거는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 5천만이 사망했습니다. 지금은 뭐 세계 인구의 약 20분의 1이 걸려 있다고 지금 20분의 1이 사망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명 중에 1명이 사망한 겁니다. 굉장히 팬데믹이 미치는 영향은 아직도 그게 정확한 이 효과가 영향이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삶의 양태를 변형시키고 그것이 국제정치에도 안보 문제로 지금 크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정치적으로 볼 때는 역시 중국의 부상이 큽니다. 중국은 2000년에 세계 6위였습니다. GDP 면에서. 그것이 2010년에 일본을 건너뛰어서 세계 2위가 됐죠.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일본의 약 2.7배 내지 8배 그 정도로 이 중국의 GDP가 올라섰고 지금 예측에 의하면 2030년 전후로 해서 중국의 GDP가 명목상 GDP가 미국을 따라잡고 2035년이 되면 미국과 일본의 GDP를 합한 것보다 중국과 홍콩의 GDP를 합한 것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예측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중국이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형적인 성장을 못하게 되고 그것이 달성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 특히 최근에 개최된 중국의 24 당대회의에서 거의 시장에서 국가로 전에서 홍으로 전이라고 하면 이제 이 자본주의 시장을 중시하는 전문가죠. 그리고 홍이라는 건 이데올로기. 상당히 이념과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금 중국이 방향 전환을 하는 게 시진핑 3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서 과연 중국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5%의 성장
유지할 것이냐 굉장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미중 전략 대결이 뭐 지금 가장 첨예화 돼 가지고 이 전략 경쟁자 내지는 이뭐 애니미까지는 아니지만 적대자, 어드버서리로 지금 정의를 하고 전략적인 도전 국가로 정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총체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제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만 북한이 핵무장 국가로서의 그 지위가 거의 다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구분응선도 이미 넘었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대개 이제 인도나 파키스탄이 현재 120여 개의 핵탄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2차 공격 능력, 즉 상대방으로부터 1차 공격을 받더라도 그 남아있는 걸로 상대방을 핵 공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됩니다. Second Strike Capability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해지고 지금 ICBM을 이제 실험을 직접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전부 고각 발사를 해가지고 떨어뜨렸기 때문에 과연 이제 통제가 잘 되느냐 또 그리고 이게 재진입할 때 잘못 그게 되면은 튕겨나갑니다. 그리고 보통 한 6, 7천 도의 고열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견디는 특수합금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과연 되느냐 이 문제만 아직 입증이 안 된 상태고 사실은 이미 고각 발사를 통해서 그거는 입증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정도니까 결국은 한 3, 4년 내에 있으면은 핵탄두 100여 개의 분량의 고농축 우라늄 내지는 플루토늄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동아시아의 전략 환경에 커다란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 일본, 대만으로 하여금 핵무장으로의 로 이렇게 내세우는 그러한 이 길을 열어주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사실은 1960년대 초에 경제개발을 시작하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OECD에 진입한 첫 번째 개도국입니다. 그런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안보와 시장, 자본, 기술을 제공해줬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 이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의 추격을 당하면서 굉장히 보호주의 경향을 흐르고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대통령 때 그런 게 심했습니다만 여전히 미국 내에는 트럼프가 사라져도 트럼프주의는 살아있는 게 아니냐 그런 전망을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대외 의존적인 우리 국가 체제, 경제 체제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이러한 그 복합 대전환기를 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초불확실성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뭐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실 금년 2월 25일 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다고 미국이나 뭐 이렇게 전에 좀 얘기를 했지만 믿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근데 실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또 빈번하게 자주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건 불확실성밖에 없다. 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 30년대를 특징 지어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초연결성의 사회입니다. 지역 분화 영역을 넘어서서 빠른 템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아주 구석에서 일어난 일도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예컨대 나이지리아의 반군이 나이지리아의 석유시설을 공격하면 그것이 우리의 조선과 우리의 석유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방글라데시에 홍수가 오면은
우리 기업, 거기 진출한 기업이 직접 타격을 받고 거기에서 만든 부품으로 우리가 조립을 하게 되면 우리 자동차 생산이 스톱되는 거예요. 그만큼 초연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엄청 빨리 진행되고 그거에 따라서 불안정한, 즉 고속 변화와 불안정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복합 위기가 빈발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팬데믹에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이중의 고통을 겪고 거기에 덧붙여서 미국이 인플레가 되니까 금리를 올리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개도국가 지금 달러 강세로 인해서 모든 다른 기축통화의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게 초연결 사회 속에서 서로 간에 엄청나게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진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어떤 마른 장작에 뭔가 불꽃이 튀기면 확 달아오르듯이 그러한 소위 예측할 수 없는 블랙스완, 검은 백조라든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회색꽃 불속 같은 그런 위기들이 수시로 닥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 배경 속에서 일본을 봐야지 되는데 우리 지금 한일 간에 19세기 속에 한일 관계를 보고 있는 그러한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이걸 말씀드렸고 그럼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잃어버린 10년이고 복합 다중골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1965년에 국교 정상화를 하고 지금 57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이 기간 중에 여러 번, 한 5, 6회 정도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전에는 보면 대개 과거사 관련됐고 1, 2년 만에 수습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시프스의 신화처럼 뭐 되풀이는 되지만 조금씩 해서 올라와 갖고 2011년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게 2012년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단순히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뭐 다양한 방면에 걸쳐서 한일 관계가 급전직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서로 믿지를 않아요.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상당히 신뢰 자산이 바닥으로 갔고요. 그리고 2012년 전으로 과연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10년이라는 장기간의 관계 악화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법은 없어요. 만병통치약은 없고 착실히 하나하나 협력의 실적을 쌓아서 신뢰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네 가지 단층이 한일 간에 존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늘 한일 관계를 괴롭혔던 과거사 현안이 첫 번째고요. 그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토 문제입니다. 독도 문제죠. 우리는 독도 문제라고 하고 일본은 영토 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한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자꾸 이걸 국제 분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우리 정치인들은 보면 그걸 자꾸 일본의 영토 분쟁화 노력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많이들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2011년에 주일대사로 부임해서 당시에 우익신문인 산케이 신문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했더니 7%만이 안다고 제대로 안다. 당신 몰라요. 독도가 심한 해안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조사하면 얼마 나오면 70% 이상이 나와요. 그건 왜 그러냐?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일간 독도 방문하고 나서부터 그 뒤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탱카쿠 중국과 일본 간의 그 영토 분쟁이죠. 그걸로 이제 일본이 두 번 중국한테 크게 당했어요. 2010년, 2012년. 이
이게 연동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일본은 세 개의 영토 분쟁을 가지고 있죠. 우리하고는 독도, 중국하고는 센카쿠, 러시아하고는 북방 사계도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연동되면서 또 예컨대 생각구가 문제가 생기면 독도에 신경을 쓰고 그런 식으로 자꾸 서로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정학 문제입니다. 결국은 중국의 구성에 관해서 한일 간의 상당한 전략적인 이해의 차이 그리고 소통 부재에 따른 오해의 증폭 이런 것들이 중국을 보는 눈 그래서 2011년부터 이게 이제 생겼는데 일본 내에서 한국은 중국이 경사하고 있다. 소위 한국이 중국 경사론을 일본에서 내세웠고 그게 워싱턴까지 들고 가서 미국에서도 한국이 중국에 기울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과는 다른 그러한 인식들이 퍼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도 한일 간의 이 대립이 더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네 번째로는 이렇게 오래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국민 감정이 굉장히 악화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상호 이해, 인식, 기대, 신뢰 면에서 한일 간의 갭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 그렇게 되니까 서로 상대방을 경원합니다. 즉 한국은 일본을 경시하고 일본은 한국을 무시하는. 그래서 일본이 아베 정부 7년 8개월 동안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하면서 물론 소극적인 거는 있었습니다만 한국은 철저히 띄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원래 안보 협력 대상국의 첫 번째가 호주고 두 번째가 한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뭐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제일 뒤로 가 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런 기술도 외교 청구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대립이 정치에서 경제, 안보, 사회, 교육, 문화 다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새 뭐 이제 국제 관함식에 2018년에 우리가 제주도 국제 관함식을 하는데 소위 일본 해군을 해상자위 되죠. 함정을 초청하는데 일본 해군이 사용하는 우길기가 그게 개국주의의 상징이다 해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못 오게 했죠. 근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냐면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 10년마다 이게 관함식을 하는데 그 두 번은 우길기 달고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20년이 흘렀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되던 게 문재인 대통령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는 일본 초청 안 했잖아요. 일본에서 국제관함식을 하는데 중국은 가고 한국은 안 가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성이 아닌 감정으로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악순환입니다, 이게. 사안의 성격에 맞게끔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하는 거, 일본이 하는 거 다시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신뢰가 없으니까 소통도 안 돼요. 계급을 1차관 할 때는 일본하고 매년 전략대화가 있습니다. 외무성 3차관하고. 그거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달라도 소통을 해야지 됩니다. 근데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더욱 오해 불신이 증폭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세대 교체가 제가 보기엔 제일 큽니다. 이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전전 세대는 일선에서 다 못했어요. 근데 한국의 전전 세대는 과거사를 잘 알고 일본의 전후 세대는 과거사 모릅니다. 한국이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일본 정부가 우리의 말과 언어와
말과 이름과 종교를 뺏었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면 깜짝 놀라요. 몰라요, 젊은이들. 그러니까 그런 큰 차이 있고, 두 번째는 한일 간의 격차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65년에 1인당 GDP가 명목상 GDP가 약 9배 조금 넘었습니다. 일본이 9배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실질 1인당 GDP는 넘어섰고요. 아마 명목 1인당 GDP도 요즘 환율이 적어서 그렇지만 올해 일본을 추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비 약 2.5대 1로 되는 겁니다. GDP가. 그러니까 그만큼 한일 간의 격차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본이 한국을 한 수 접어두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한국이 좀 아바사가 관련해서 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면 그냥 우리가 또 뭐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받아들일.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경쟁자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싹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쳐요. 그다음에 북한 위협이나 중국 부상,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북핵 해결 방법을 둘러싸고 한일 간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고 일본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는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증거들은 뭐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 있으면 트럼프가 아베한테 전화를 합니다. 한국 문제를 논의하는데 일본한테 그게 한일 관계가 나빠진 거에 따른 우리의 대미 정책 운용상에 상당한 곤란한 점입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얘기입니다만 일본은 뭐 우파 민족주의 이건 배경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본이 199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잃어버린 30년입니다.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30년을 겪다 보면요 완전히 이상하게 됩니다. 일본 젊은이들은 유학 안 나갑니다. 제가 80년대 근무할 때는 1년에 4만 명 나가던 미국 유학생이 지금은 2만 명이 안 됩니다. 네. 그만큼 일본이 이 갈라파고스화하고 이 내적 지형을 갖게 된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경제가 안 됐고 경제가 안 되는 원인은 정치가 안 됐기 때문이죠. 아베 등장 이전에 7년 동안에 7명의 총리가 있어요. 1년에 한 명씩 총리가 나옵니다. 그럼 그 정부가 제대로 정책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죠. 거버넌스가 안 되니까 경제 정책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경제는 계속 그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못 헤어나오고 근데 이제 이게 디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경제라는 거는 파이가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파이를 향해서 경제 주체들이 이익을 찾아서 이제 뛰는 건데 줄어들어요. 그리고 자기 월급이 줄어들어요. 노동자들 월급이. 그거 뭐 진짜 그건 절망적인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최대 목표는 뭐냐? 인플레이션 2%, 물가 상승률 2% 달성인데 팬데믹 때문에 됐어요. 팬데믹 전에는 못했어요. 아베노믹스에서 그렇게 돈을 풀어도 안 됐어요. 네. 그만큼 이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면 굉장히 위험하고 한국 경제가 일본화하는 거에 대한 경계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 가장 주된 원인은 인구 감소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위험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되고 정치권과 이 친선단체 뭐 여러 가지 한일 의원연맹이라든지 한일 친선협회, 한일 여성친선협회, 한일 협력이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이렇게 수면 하에서 정치적인 절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갔는데 이게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교 패턴이 바뀌었어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외교부가 외무성이 아니라 청와대와 총리관저가 외교 정책을 주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외교 문제를 외교로서 보는 게 아니라 국내 정치적인 요소를 더욱더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는 안일, 일본 내에서는 혐한 이게 국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아다르고 어다른데 나쁜 방향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 차이가 한일은 굉장히 큽니다. 과거사건 관련된 건 전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법부가 관여해서 기존의 틀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지 총리와 함께 1998년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할 때 한일 간에 과거는 직시하면서 미래로 나가자고 했거든요. 그리고 군대용 문제 바꿨어요, 그때. 네. 근데 어떻게 됐냐? 201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부작위한 위헌 판결을 냈죠. 그 다음에 2012년에 김능환 대법관이 강제동원은 이거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 해갖고 강제동원 피해자 손을 들어줬죠. 그게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최종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보통 외교 문제에 관해서 사법적 자제를 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어떤 나라냐면 메이지신 이후에 자기들이 근대화의 그 가장 기저에 있는 건 뭐냐면 법치입니다. 법치라는 건 어떤 일본에서 어떤 의미냐면 악법도 법이다라는 얘기죠. 법은 법으로 있는 이상 지켜야 한다는 게 일본은 강합니다. 약속은 한 이상 지켜야 한다. 그렇게 되니까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2011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이 약속을 뒤집고 국제법을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동안의 불의를 뒤바꾼 정의를 되찾는 것이다. 뭐 김능환 대법관은 뭐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썼다고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법과 이 정의에 대한 인식 차이가 굉장히 달라요. 한국하고 일본은. 그런 것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럼 뭐 한일 협력이 왜 필요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전환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동북아, 한반도, 동북아, 동아시아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일 간에는 이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상당한 이 안보 이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중국의 이 공세적 외교 안보 정책에 대응하는 그런 면에서는 한일 간에 다른 이해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기반 침해하는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아시아에서는 두 개밖에 없는 OECD 회원국입니다. 선진국이라는 얘기.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의해서 그것이 한국과 일본의 헌법적 가치고 그거에 의해서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는 국가들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계속 유효하도록 그렇게 가야 할 이해를 같이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상호 이익을 넓힐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관계가 나빠서 상대방 중요성을 모르고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제가 2011년에 대사 부임했을 때 그 2008, 9, 13년간에 한일 경제 한일 기업들 간에 제3국에서 비즈니스를 한 게 1.7조 엔입니다. 약 170억 원. 굉장히 인프라, 그다음에 플랜트, 그다음에 자원개발 이 분야에 있어서 한일 간에 상당한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1위의 채권국입니다. 3조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보다 자산이 더 많아요. 해외 자산이. 그러니까 그 대신에 우리는 마케팅 그리고 제조 능력 면에서 일본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성합하면 얼마든지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못하는 거죠. 그리고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외교, 안보, 지역 글로벌 이슈에서 한일이 힘을 합하면 각각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일 양국 모두 태평양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일본에 약 5만 3천 명, 한국에 2만 8,500명 있습니다. 핵심입니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핵심 국가가 바로 일본과 한국입니다.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지역의 안보를 위해서 협력할 소지가 큰 거죠. 세 번째는 자연스러운 지역 전략 파트너인데 우리하고 일본만 의식을 안 합니다. 제3국 외교관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왜 한일 간에는 지금 너희들 주어진 여건 뭐 위협이라든지 중국의 그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 힘을 합해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과거사에 비해서 그대로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굉장히 설명이 비싸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지역 질서는 자유주의 질서, 지역 질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유지하는데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북한 핵을 폐기하고 한반도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통일이 언제 될 거라고 지금 상태에서는 얘기하기 힘들고 특히 북한이 핵무장이 완성이 되면 저는 통일은 물 건너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까 유익 그 장관님 하고는 조금 결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늘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북한이 핵을 완성해서 사실상의 핵무장 국가로 되면은 결국은 통일의 길은 북한이 망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 망하는 과정이 핵을 가진 북한은 굉장히 위험하다. 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도 통일에 의해서 통일은 되지만 그게 왜 영어로 얘기하면 삐릭 빅토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승리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통일이. 북한이 핵을 우리가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핵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북한 핵을 해결해가는 과정 그리고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우리가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일 간의 협력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통일을 하려면은 결국은 저는 북한이 변화해야 되는데 그 개혁 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 일본은 중국과 함께 우리의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바뀌지 않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중국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중국의 북한화 현상이 지금 있는 게 아닌가. 북한의 중국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로 가서 뭔가 기회가 오는데 북한도 8차 노동당 대회 이후에는 완전히 시계판을 거꾸로 돌리고 있고 중국도 이번 20차 공산당 대회 보면은 완전히 시계판을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 한일 간에 좀 서로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개선하고 앞으로 전진시키는데 협력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럼 한일 관계 기본 방향에 대해서 화의부동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일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비슷하니까 같은 줄로 알아요. 근데 한일 간에는요,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상당히 다릅니다. 제3국에서 봤을 땐 제일 가깝죠. 그렇지만 실제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 점을 먼저 인정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두 번째는 부동화입니다. 서로 협력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야지 되고 다른 거는 포괄하는 노력을 통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접근을 해야지 되고 역지사지를 해야지 됩니다. 서로 간에 한국은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 한국의 입장에서 문제를 봤을 때 문제를 풀기가 쉬워집니다. 그다음에 원망무시를 이건 좀 프래그마틱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굉장히 외교나 이런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상당히 이념이나 이런 거에 경도돼 있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프래그마틱하게 실용주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윈윈 속모백렬은 윈윈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 관계를
이 포지티브 썸 게임으로 자꾸 전환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단계적으로 좀 접근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현 단계를 타개하는 데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강제동원 문제로 지금 압류되어 있는 일본 기업의 재산을 현금화하게 되면 한일 관계는 거의 파국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아야 하는 게 이제 1차 단계고요. 두 번째는 비정상 상태를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제 조금 한일 관계 어느 정도 개선의 실적이 쌓이면 안정화시키는 좀 더 큰 비전으로 2030년, 50년을 본 그러한 비전에 입각한 그러한 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강제동원 문제인데요. 강제동원 문제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안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진 재단이 있고 그 재단에 포스코에서 100억을 지금 이미 기부를 해서 그중에 일부는 쓰고 남아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현재까지는 15명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제까지 앞에서 1인당 2억이니까 30억 들어갈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금 전체 1심, 2심, 3심 계류되어 있는 게 1,000억. 그 중에 다 아마 승소 가능성은 없고요. 한 뭐 3, 400명 정도라고 본다면 1.5 정도 곱한다면 600억에서 한 750억 뭐 그 정도 돈이면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 피해자들이 그러한 해결 방안을 수용할 것인가, 그런 게 상당히 지금 문제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2015년에 위안부 합의에 의해서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한국의 파이치유재단에다가 줬죠. 근데 거기에서 47명의 생존자 가운데 35명은 1억 원씩 수령을 하고 12명은 거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은 유족들이 2천만 원씩 받아가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56억 원. 그리고 우리가 또 매칭 펀드를 해서 103억을 그때 매칭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국 정부 예산. 이제 그 돈 가지고 하자는 안이 있는데 이거는 더 복잡할 겁니다. 왜? 위안부 피해자들이 또 지원단체들이 그거 받아들일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과연 그걸 받아들일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 지금 두 가지 안 가지고 한일 간에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정권 바뀌면 또 바뀝니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을 얼마만큼 설득시켜서 그걸 납득시키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과거, 현재, 미래의 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한일 관계는 완전히 과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그 우리가 어떻게 한일 관계를 가져가야 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시각을 함께 가지면서 과거사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3국 관계에 대해서도 좀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한국은 일본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중국은 과대평가하는, 이거는 저는 우리가 고쳐야 할 거라고 보고, 일본은 너무 미국 중심이에요. 아시아는 경시하는. 이것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게 과거사 해결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협력을 통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사할린에 남겨진 우리 한인들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한일 간의 협력적인 해결 방안을 통해서 그걸 원만히 해결이 돼서 지금은 문제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안산에 일본이 준 돈으로 우리 땅에 아파트를 지어서 이 사할린에 계신 한인들을 모셨고, 2세, 3세들은
방문을 하는 여행 경비 대주고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이 좀 한국이나 일본이나 전부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적인 기준에 의해서 문제를 보고 해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요즘 세계에서 그 이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이라고 지속 성장 목표라고 이제 유엔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중에 하나 다섯 가지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민관 협력입니다.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PPP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일 관계도 좀 적용해서 관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분쟁을 하고 하더라도 민간에서 탄탄하게 교류하고 협력을 하면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네트워크. 지금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일 간에도 다양한 초연결 시대의 네트워킹 구성 작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용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접근을 해야지 되고 그래서 그럼 어떤 조치를 해야겠느냐? 저는 역사화에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 역사화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독일하고 폴란드하고 역사 교과서를 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시간 얼마 걸렸는지 진짜 가세요? 70년 걸렸어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한일 역사 공동위원회라는 게 두 번 개최됐어요. 근데 그 전에 1기 때는 잘 됐는데 2기 때 아베 정부가 되면서 그 일본 측 위에 이상한 사람들을 임명해 놔가지고 완전히 그냥 좌초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그 교토 정상회담이 2011년 12월에 있었는데 그때 그거 다시 부활하기로 해놨는데 교토 정상회담이 그 위안부 문제로 깨지면서 그것도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빨리 부활해서 이 소위 역사에 관한 인식, 교육 문제에 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일본을 설득도 하고 이 어떤 때는 압력도 가하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현안은 현안대로 빨리 해결을 하는 그런 이중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역사 화해를 할 때는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서두르면 꼭 탈이 납니다.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요, 딱 취임하면, 아, 일본에 대해서 과거는 안 묻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겠다고, 일본이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그렇게 다 선언했대요. 근데 2, 3년 지나면요, 다 거꾸로 돌아. 오히려 과거사 가지고 전부 발목 잡혀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천천히, 느긋한 마음으로 역사화해가지고 추구해야 됩니다. 한번 합의하면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협력적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해야 할 게 한일 미래 비전을 좀 해야지 됩니다. 사실 2012년까지의 그 기간 중에 한일 관계 좋았던 거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는 게 있었고 그것이 큰 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 이러한 제2, 제3의 비전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환기의 전략 대화 협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한일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대화와 소통이 없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분위기가 개선이 돼서 3년 7개월 만에 지난 13일 날 프놈펜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건 좋은 징조라고 보고 이런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고위급 대화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저는 내년 초반이나 중반 정도에 셔틀 외교가 부활이 됐습니다. 유럽에서는 문제 생기면 달려갑니다. 이 동북아에서는 문제 생기면 해봅니다. 이거부터 바꾸지 않으면 한중일 간의 관계 개선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세계 차원에서 협력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함께 한다면 예를 들면 ODA 협력이라든지 PKO 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의료 협력, 한국 의료 이 실력은 세계에서 넘버 1, 넘버 2, 그 정도입니다. 실제로 제가 유엔에서 일할 때, 그, 사무총장이 유엔 개혁을 할 때 한국 부분은 의료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할 역할이 많고, 그것도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유엔이나 이런 데에서 대개 한일 간의 입장이 한 70%가 같습니다. 매년 이제 결의안이 한 300여 개 정도 유엔 총회에 선정이 되는데 우리와 그런 정도 같은 레벨에 있는 건 EU하고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정도입니다. 일본 포함해서. 그러니까 어느 만큼 협력할 수 있는지가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도 한일 간의 협력의 여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사실 백신을 못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런 의료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통해서 많은 이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공급망의 한일은 핵심고리입니다. 일본과는 FTA가 없는데 사실 이상한 겁니다. FTA를 빨리 해야지 되는데 못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CPTPP에 가입을 한다고 해놓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혀 지금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CPTPP를 가입하게 되면 한일 FTA도 당연히 체결해야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과잉 유동성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엔화나 원화가 굉장히 흔들렸는데 이럴 때 좀 한일 간의 협력을 하면 훨씬 더 그걸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반도체 관련해서 SK하고 도시바하고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플랫폼 사업 관련 라인하고 재팬야후하고 라인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네이버의 회사죠. 일본 회사인데 상당히 지금 한 2억 명 이상의 그 유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에도 많이 진출해 있고 해서 그런 플랫폼을 통한 협력도 가능하고 최근에는 배터리 관련해서 LG하고 혼다하고 미국 시장의 합작 공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3국 시장 공동 진출하는 거 좀 해야지 되고 4차 산업 분야는 협력이 사실은 더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조업 분야는 서로 너무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협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만 4차 산업 분야는 새로 이렇게 막 등장하는 이머징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적 문화 교류를 확충하고 제도화해야 하는데 저는 우리가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협조가 필요한데 독일 통일 과정에서 프랑스의 협조가 엄청나게 도움이 됐습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유럽 통합과 독일 통일을 이루는 데는 독불 관계의 안정화가 굉장히 핵심이었고 그것의 기초는 1963년에 드골 대통령과 아데나워 총리 간의 엘리제 조약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독불 간에는요 외무장관이 1년에 2번 만나게 돼 있어요. 그 조약의 의무로. 그리고 청소년 교류는 뭐 1,000만 명을 뭐 훨씬 넘었고요. 그런 식으로 좀 굉장히 대규모의 조직적인 인적 문화 교류가 한일 간에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일 간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오해, 편견, 무지를 해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지 되는데 한일 간에는 꼭 하면 전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한일 간에는요 긍정적인 얘기 많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제일 많이 라면 수출하죠. 근데 그 라면 어디서 왔습니까? 일본에서 왔습니다. 그거 라면 기술 들여온 얘기 들어보면요 눈물이 납니다. 그
이 모든 라면 회사가 안 주는데 그 라면 한 회사 주인이 주면서 어, 내가 일본이 한국 식민지배에 대한 내가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에서 준다 하고도 딴 데보다 천만 가격으로 기계를 줬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라면에는 스프입니다. 스프가 거기에 기술의 결정인데 그걸 식민지들이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귀국을 한다고 하니까 사장이 스프의 비법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들이 많아요, 한일간. 뭐, 우리 포스코도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그리고 뭐, 삼성 반도체 할 때, 일본 도시바였던가요? 어딘가가 처음에 지원을 좀 해줬죠. 그리고 현대는 미쓰비시에도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물론 비즈니스에 의한 거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일본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 우리 견전에 잘못한 건 알겠는데, 전에 우리가 협력한 건 인정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맞는 얘기입니다. 공공회계에서 좀 협력을 해서 한일 간에 지금 악화된 상호인식, 감정을 순화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됩니다. 지금 현상은 어떠냐? 한국이나 일본이나 전부 워싱턴에서 공공회의합니다. 일본 잘못됐다고, 한국 잘못됐다고 그러고, 워싱턴에 가다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지 말고 서울과 도쿄에서 서로 간에 좀 좋은 방향으로 한일 양국 국민을 이끄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한일 관계 회복이 꼭 성공을 해야지 되고 성공하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더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희망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좀 더 발전을 시키는 그런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지금까지는 과거 양국 관계 어떤 기성세대 감정에 사로잡힌 한일 관계였다면 좀 더 미래 지역과 세계 청년 세대 그리고 이성의 근간 한일 관계를 모색해 간다면 저는 기회는 있다고 보고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전하고 안정된 한일 관계야말로 이 동아시아, 동북아 동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앵커입니다. 이건 그 점을 한일 모두 서로 인정을 하고 빨리 상생과 공존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